니체는 나치 철학자였습니다. 히틀러가 사랑한 철학자, 신은 죽었다를 외친 광인, 강자의 철학으로 약자의 말살을 정당화한 사상가. 당신이 알고 있는 니체는 정말 그 니체가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지금까지 조작된 철학을 읽어온 겁니까? 가장 오해받은 철학자 니체, 그리고 그의 철학을 팔아넘긴 여동생.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당신은 그를 위대한 철학자로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그는 생전에 한 번도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니체의 책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쇼파는 겨우 40부가 찍혔고 그나마 팔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친구에게 나눠준 것이었고 출판사는 더 이상 그의 원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팔리지 않습니다. 독자가 없습니다. 출판업자의 냉정한 통보였습니다. 니체는 스스로 돈을 내서 책을 찍어야 했고 그것도 몇 권 되지 않았습니다. 교수로 있던 대학에서는 그를 해고했습니다. 정확히는 건강 문제로 사직했지만 어차피 그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동료 철학자들은 그를 무시했고 니체? 그 사람 아직도 글 쓰나? 라는 조롱에 가까운 반응이 전부였습니다. 니체는 평생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실패한 철학자였고 외로운 사상가였으며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글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건 1900년 8월 25일이었고 그가 유명해진 건 그 이후였습니다. 니체 철학이 세상에 퍼진 건 니체가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된 뒤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생전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신은 죽었다. 니체의 가장 유명한 문장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니체를 무신론자라고 불렀습니다. 신을 부정한 사람, 종교를 파괴하려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신을 죽이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은 이미 죽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이미 신을 죽인 겁니다. 정확히는 우리가 더 이상 신을 믿지 않게 된 겁니다. 중세에는 신이 모든 걸 설명해 줬습니다. 왜 사는가? 신이 원하시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신의 뜻대로. 하지만 근대에 들어서면서 과학이 발전했고 사람들은 신 없이도 세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니체는 그 사실을 직시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신이 의미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니체는 이걸 두려운 일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신은 죽었다만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니체를 허무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 문장, 강자와 약자. 니체는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이라는 걸 말했습니다. 주인 도덕은 강한 자의 도덕이고 노예 도덕은 약한 자의 도덕입니다. 강한 자는 자기 자신을 긍정합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용감하다. 그러므로 좋다.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부정합니다. 저 사람은 폭력적이다. 저 사람은 나쁘다. 그러므로 나는 선하다. 니체는 이 구조를 설명한 겁니다. 도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선과 악이 어떻게 정해지는가를 분석한 겁니다. 니체는 강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덕의 기원을 살펴본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걸 명령으로 읽었습니다. 강자는 약자를 지배할 권리가 있다. 약자는 도태되어야 한다. 니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세 번째 문장. 권력의 의지. 이 단어는 니체 철학에서 가장 위험하게 해석된 개념입니다. 나치는 이걸 정치적 지배 의지로 읽었습니다. 타인을 짓밟고 권력을 차지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한 권력의 의지는 다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자신을 확장하려 합니다. 식물은 뿌리를 뻗고 동물은 영역을 넓히고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키웁니다. 아이는 걷기를 배우고 학생은 지식을 쌓고 예술가는 작품을 만듭니다. 이게 권력의 의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타인을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극복하는 겁니다. 어제의 나보다 나은 오늘의 내가 되는 것. 그게 권력의 의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문장을 정반대로 읽었습니다. 신은 죽었다. 강자와 약자. 권력의 의지. 이 세 문장을 읽으면 니체는 폭력을 정당화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나치즘의 뿌리처럼 보이고 히틀러가 사랑할 만한 철학자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니체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그의 문장을 그렇게 만든 겁니까? 우리는 아직 답하지 않습니다. 일단 니체가 누구였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1844년 10월 15일 프리드리히 니체가 독일 작센주의 작은 마을 레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카를 르투비히 니체는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경건한 가정이었고 매일 기도가 있었으며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집안이었습니다. 니체는 당연히 신학을 공부할 예정이었고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던 니체가 5살이 되던 해인 1849년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뇌질환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었고 니체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걸 봤고 온 마을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1년 뒤에는 니체의 남동생도 죽었습니다. 겨우 2살이었습니다. 또 기도했고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니체는 그때 6살이었습니다. 6살 아이가 신의 부재를 경험한 겁니다. 나중에 니체는 이렇게 썼습니다. 신은 죽었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이건 철학적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니체에게 신의 부재는 관념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집은 가난해졌고 목사관을 떠나야 했습니다. 니체는 어머니, 여동생, 할머니, 2명의 이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집안의 남자는 니체 하나였습니다. 여자들이 그를 키웠으며 과잉보호했습니다. 니체는 약했습니다. 체력이 약했고 자주 아팠습니다. 그는 신학교에 진학은 했지만 곧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이 없다면 도덕은 어디에서 오는가? 신이 없다면 선과 악을 누가 정하는가? 니체는 신학 대신 고전 문헌학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스 철학, 라틴 문학,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드는 것들을 공부하기로 한 겁니다. 니체는 평생 아팠습니다. 두통이 가장 심했는데 편두통이 왔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빛을 볼 수 없었고 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두운 방에 누워서 고통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시력도 나빴습니다. 책을 오래 읽으면 눈이 아팠는데 철학자에게 책을 읽을 수 없다는 건 치명적이었습니다. 니체는 친구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해야 했습니다. 소화 불량도 심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했고 특정 음식만 먹어야 했으며 그나마도 조금씩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불면증도 있어서 밤에 잠을 잘 수 없었고 잠이 와도 악몽을 꿨습니다. 니체는 하루에 2~3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1867년 니체는 군대에 징집됐습니다. 프로이센 기병대였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온전히 군복무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타다가 떨어졌고 가슴을 심하게 다쳤으며 몇 달 동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병제대했습니다. 1869년 니체는 24살에 바젤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박사 학위도 없이 교수가 된 겁니다. 천재로 인정받아 이른 나이에 교수가 되긴 했지만 니체는 수업 또한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늘 아팠고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로부터 11년 니체는 교수직을 사임했습니다. 35세였습니다. 대학은 그에게 연금을 지급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돈이었지만 니체는 그걸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후 니체는 떠도는 유랑자가 되었습니다.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남부, 기후가 따뜻하고 건조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겨울에는 이탈리아 리비에라, 여름에는 스위스 알프스. 니체는 혼자 걸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걸으면서 생각했고 숙소로 돌아와서 메모했습니다. 친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족과는 멀어졌습니다. 니체는 절대적으로 고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 시대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미래를 위해 쓴다.
니체는 병약한 몸으로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을 썼습니다. 강자의 철학? 그는 평생 약자였습니다. 초인의 철학? 그는 자신의 몸조차 제대로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권력의 의지? 그는 아무 권력도 없었습니다. 니체 철학은 강자가 쓴 게 아닙니다. 약자가 자신의 약함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며 쓴 것입니다. 초인. 나치는 이 단어를 사랑했고 히틀러는 이 단어를 이용했습니다. 우월한 인종,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 강한 자의 지배. 나치는 초인을 생물학적 개념으로 만들었습니다. 금발, 파란 눈, 키 큰 아리안 인종, 그들이 초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니체를 나치 철학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한 초인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니체는 인종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독일 민족주의를 혐오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독일인인 것이 부끄럽다. 독일은 편협하고 야만적이다. 민족주의는 정신의 병이다. 니체는 반유대주의를 경멸했습니다. 당시 독일에서 반유대주의가 확산되고 있었고 니체의 친구 중 몇몇도 반유대주의자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 니체는 그들과 절교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썼습니다. 반유대주의자들과는 상종하지 않겠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천박하다. 그렇다면 니체가 말한 초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초인은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존재입니다. 타인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다. 극복의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기존의 도덕을 의심하십시오. 기존의 가치를 의심하십시오. 다들 이렇게 하니까라는 이유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가치를 만드십시오. 그게 초인입니다. 초인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신은 죽었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신을 죽이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직시하자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신에게 기대할 수 없고 신이 도덕을 만들어주지 않으며 신이 삶의 의미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야 하고 우리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니체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질문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을 죽었다만 기억했고 초인만 기억했으며 그 단어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니체는 그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1889년 1월 3일 이탈리아 토리노 카를로 알베르토 광장. 니체는 숙소에서 나와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추웠고 니체는 코트를 여미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광장 한쪽에 마차가 서 있었고 마차를 끄는 늙은 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마부가 말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말이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마부는 채찍으로 말을 내리쳤습니다. 1번, 2번, 3번. 말은 울었습니다. 니체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니체는 말에게 달려가서 말의 목을 껴안았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미친 거 아니야? 니체는 말을 놓지 않았고 숙소 주인이 니체를 데려갔습니다. 니체는 방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정신이 무너진 겁니다. 니체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고 이상한 말만 중얼거렸으며 글도 쓸 수 없었습니다. 니체는 친구들에게 이상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디오니소스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친구들은 충격을 받았고 니체가 미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니체는 바젤로 이송됐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진단명은 진행성 마비, 매독의 후유증으로 추정됐습니다. 니체는 몇 달 동안 병원에 있었고 그 후 어머니가 데려갔습니다. 나움부르크의 집으로. 니체는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아니, 살아 있었습니다. 니체는 더 이상 니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을 못했고 책을 읽지 못했으며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니체 철학은 그날 끝났습니다. 1889년 1월 3일 토리노의 말 사건. 니체는 그 후로 11년을 더 살았지만 그건 니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 있었고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가 그의 철학을 재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트 포르스터 니체. 니체의 여동생. 니체보다 2살 어렸습니다. 어렸을 때는 오빠를 잘 따랐지만 자라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오빠와 정반대였습니다. 엘리자베트는 반유대주의자였고 독일 민족주의를 믿었으며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믿었습니다. 1885년 엘리자베트는 베른하르트 포르스터와 결혼했습니다. 포르스터는 극단적 반유대주의 운동가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독일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니체는 이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니체는 포르스터 만나기를 거부했고 여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는 실수하고 있다. 포르스터는 거짓말쟁이다. 반유대주의는 저급한 사상이다. 엘리자베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혼했고 남편과 함께 파라과이로 떠났습니다. 순수 게르만 식민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누에바 게르마니아, 새로운 게르마니아. 유대인이 없는 순수한 아리안 인종만의 공동체.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땅은 척박했고 사람들은 떠났으며 돈이 바닥났습니다.
1889년 포르스터는 자살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트는 파라과이에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해에 오빠 니체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몇 년 뒤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1893년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니체를 돌보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이제 니체를 돌볼 사람은 엘리자베트뿐이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니체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니체의 원고를, 편지를, 노트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니체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니체 철학의 관리자가 됐고 그 순간부터 니체 철학은 엘리자베트의 것이 되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니체 문서고를 만들었습니다. 니체 아르히브. 그곳에서 니체의 원고를 정리했고 그곳에서 니체의 철학을 편집했으며 그리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니체의 유고노트를 정리했습니다. 니체는 평생 메모를 남겼습니다. 작은 노트에 짧은 문장들을 적었는데 완성된 글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의 파편들이었고 때로는 모순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니체는 이 노트들을 책으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제목도 정해놨습니다. 권력의 의지, 모든 가치의 전환 시도. 하지만 니체는 이 책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쓰러지기 전까지 계속 수정하고 있었고 구조도 계속 바뀌었으며 어떤 메모는 삭제하려고 표시해뒀고 어떤 메모는 다른 맥락에서 다시 쓰려고 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이 노트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책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권력의 의지. 1901년 초판이 나왔고 엘리자베트가 편집했습니다. 그녀는 니체의 메모를 자기 방식대로 배열했습니다. 문맥을 무시했고 니체가 삭제 표시한 메모도 포함시켰으며 니체가 비판했던 내용을 긍정하는 것처럼 배치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엘리자베트가 내용을 선별했다는 겁니다. 니체가 민족주의를 비판한 메모? 삭제했습니다. 니체가 반유대주의를 경멸한 문장? 빼버렸습니다. 니체가 독일을 조롱한 구절? 없앴습니다. 대신 강자, 권력, 지배, 이와 같은 단어가 들어간 메모를 앞에 배치했고 우월한 인간에 대한 구절을 강조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니체 철학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족주의적으로, 권위주의적으로, 반유대주의와 양립할 수 있도록 권력의 의지.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니체를 읽었습니다. 아니, 엘리자베트가 편집한 니체를 읽었습니다. 학자들도 이 책을 인용했고 정치인들도 이 책을 언급했으며 그게 니체 철학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짜 니체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1900년 8월 25일 니체는 죽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성대한 장례식을 열었고 수백 명이 참석했습니다. 니체는 유명해졌습니다. 죽은 뒤에 엘리자베트가 만든 니체로. 1930년대 독일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경제 공황, 정치적 불안. 사람들은 강한 지도자를 원했고 나치당이 집권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 그는 니체를 사랑했습니다. 정확히는 엘리자베트가 만든 니체를 사랑했습니다. 초인, 권력의 의지, 강자의 도덕. 히틀러는 이 단어들을 이용했고 나치즘은 니체 철학을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로 포장했습니다. 게르만 민족은 초인이다. 아리안 인종은 우월하다. 약한 자는 도태되어야 한다. 이게 나치식 니체 해석이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환영했습니다. 그녀는 히틀러를 만났습니다. 1934년 히틀러는 바이반의 니체 문서고를 방문했고 엘리자베트가 그를 맞았습니다. 당시 엘리자베트는 87세였습니다. 히틀러는 니체의 흉상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그 사진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나치당에 입당했으며 나치 집회에 참석했고 니체를 나치 철학자로 만드는 데 협력했습니다. 1935년 엘리자베트가 죽었습니다. 히틀러는 그녀의 장례식에 화환을 보냈습니다. 니체 철학은 나치의 철학이 됐습니다. 권력의 의지는 나치 교육에 사용됐습니다. 강자가 되어라. 약자를 동정하지 마라. 권력을 추구하라. 이게 나치가 가르친 니체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사람들은 니체를 비난했습니다. 니체가 나치즘을 만들었다. 니체가 히틀러를 만들었다. 니체는 전범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니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1900년에 이미 죽었고 나치를 본 적도 없으며 히틀러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니체의 이름은 나치와 함께 기억되었습니다. 니체는 책임이 없습니까?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니체의 문장은 강렬했고 그의 언어는 폭력적이었습니다. 약자의 도덕, 노예 도덕, 무리, 타락 이런 단어들은 오해를 불렀습니다. 니체는 그걸 알았습니까?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이 이렇게 이용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니체는 자신이 미래를 위해 쓴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너무 일찍 태어났다. 내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니체는 자신을 이해할 독자가 미래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그가 원한 방식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사상은 사상가의 손을 떠납니다. 니체가 쓴 문장은 니체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읽혔고 엘리자베트는 그걸 더 악화시켰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니체를 왜곡했고 니체 철학을 팔았습니다. 민족주의자들에게, 권위주의자들에게, 나치에게. 그리고 나치는 그걸 샀습니다. 니체의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 의도와 사용, 그 사이의 간극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니체는 자신의 언어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야 했습니까? 아니면 엘리자베트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까? 아니면 나치가 니체를 이용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합니까?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니체가 쓴 것과 사람들이 읽는 것은 달랐습니다. 니체는 역사상 가장 오해받은 철학자입니다. 그의 사상은 동생에 의해 왜곡됐고 나치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학자들의 노력으로 이 책은 니체가 의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석이 붙은 제 편집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엘리자베트가 더 쉬운 강한 지배자의 프레임으로 니체를 소비하곤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사상은 누구의 것일까요?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상가의 것입니까? 그것을 포장한 편집자의 것입니까? 아니면 읽고 싶은 대로 읽는 독자의 것입니까? 니체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일찍 태어났다. 나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어쩌면 니체가 기다렸던 미래의 독자는 타인을 짓밟는 권력을 꿈꾸는 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한계를 넘어보려 고군분투하는 평범한 우리들을 기다렸던 것은 아닐까요? 이제 엘리자베트의 손에 편집된 도끼 어린 문장들을 걷어내고 고독한 유랑자였던 진짜 니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니체는 정말 진짜 니체였습니까?